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은 뵀던 것 같고 못 뵌 분들도 있고 그런데 강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는 이제 의대 졸업하고 인류학이랑 국제보건학을 전공했습니다. 그 공부한 이유는 이제 주로 이제 난민들, 이제 탈북자를 시작해서 다른 난민들이나 재난 지역에서 일을 하다가 그 문제들이 사실 그냥 인상적인 지식만 가지고는 이해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가진 어떤 질환의 결정 요인들 같은 경우가 뭐 한국 같은 조금 스테이블한 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이제 좀 더 분쟁 지역이나 어려운 나라로 갈수록 이 주위의 사회 문화적인 조건들 그리고 정치 조건들에 따라서 사람들의 건강 문제가 너무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그게 이제 역학적으로도 충분히 증명이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해하려고 이제 임상 말고 이제 인류학이랑 국제보건학을 전공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강신익 교수님 쫓아다니면서 배웠던 어떤 철학 공부들, 그런 것들이 사실 이론적인 토대가 돼서 실제 현상들을 좀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게 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공은 이제 대학 프로필에 이게 적어놓은 제 집중 전공은 이게 Political Inequality and Health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 불평등이 실제 사람들 건강 문제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 전 주로 이제 연구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제가 북한 컨텍스트에서 일했던 경험들, 그리고 북한 외부의 다른 이제 정치적으로 열악한 지역의 나라에서 일했던 경험들이 결국 이제 그쪽으로 관심을 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북한 관련 연구하고 다른 쪽 연구하던 중에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코비드-19이 이렇게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게 예상보다도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그리고 전 지구를 이렇게 휩쓸고 있는데, 근데 이 코비드-19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이제 임상적인 측면 아니면 백신이나 이런 쪽의 측면의 접근들 외에 이게 다른 지역, 특히 열악한 지역에서 코로나가 발생했을 때 그게 의미가 다른 선진국들이랑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실제 그 달라지는 부분들 때문에 실제 환자들이나 아니면 코로나 환자 외에 다른 질환 환자들이 어떻게 건강에 나빠지는지에 대해서 이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유엔 기구 쪽이랑 이제 미국 이제 저기 존스 홉킨스의 제 동료들이랑 같이 이제 한 7개 나라에서 그 멀티 컨트리 스터디를 하고 있고요. 그거는 이제 주로 한국에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는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의 로힝야 난민들,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뭐 나이지리아 이런 나라들에서 지금 코로나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제 아주 인상적인 연구는 아니고,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저희 제목에도 적어놨지만 코비드 19과 그리고 휴먼 인모빌리티, 락다운이 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휴먼 인모빌리티, 계속 이동을 하면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장에서 계속 이동을 하면서 이제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갔던 사람들이 이제 락다운이 되면서 어떻게 이제 현재 이제 로컬 이코노미나 아니면 라이블리후드 모델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실제 뭐 에볼라 발생 지역도 그렇고 아니면 HIV 감염률이 높은 지역도 그렇고 아니면 말라리아나 결핵, 실제 코비드-19보다 훨씬 더 치명률이 높은 질환들이 광범위하게 아웃브레이크가 펼쳐져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질환들이 펼쳐져 있는 그런 열악한 나라에서 과연 코비드-19이 발생했을 때 그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게 사실 그 여러 나라의, 그러니까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한국, 지금 중국, 그래서 처음에 코로나에 대해서 많이 발생했고 지금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나라들만의 문제가 아닌 게, 모두 다 쉽게 동의를 하시겠지만 코비드-19는 글로벌 디자스터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시뮬레이터에서 나오듯이 이게 전 세계 항공 노선들만 가지고 라인을 잡은 거거든요. 이미 지금은 한국 노선들이 많이 폐쇄가 돼 있지만 우리가 생각한 노멀 월드라는 게 이런 식으로 전 세계들이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이 연결망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그냥 한국의 지역사회 메타포랑 비슷하면 한국의 지역사회에서도 감염자가 있거나 이러면 자가격리 시키고 치료하고 이렇게 내보내는데 그 자가격리가 무너지고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그 지역사회에서 퍼지는 걸 막지 못하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국가 간들이 지금 이제 국경을 폐쇄하고 일종의 자가격리를 한다 해도 다른 지역들, 그게 힘든 지역들, 통제가 힘든 지역들에서 이제 코로나 웨이브가 퍼져나가면 지금 미국이랑 유럽을 넘어서 이제는 제3세계로 퍼져나가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제3세계로 빠져나갔을 때 여기에 대해서 통제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그쪽에서 발생하는 환자들이 이런 초연결망, 세계 초연결망을 통해서 다시 한국이나 유럽이나 미국 쪽으로 돌아오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 다른 국제보건 질환들과 다르게 코로나는 일종의 이게 전 지구적인 연대를 요구합니다. 근데 나만 챙긴다고 지역사회에서 나만 안 걸린다고 코로나 위험이 우리나라에서 없어지지 않듯이 전 지구에서도 지금 이 코로나가 감당이 안 되는 지역들에 대해서 그런 열악한 나라들에서 코로나가 통제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그쪽의 리스크는 전 지구 우리나라를 포함한 나라들에서 계속되는 웨이브로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결국 국내 지역사회에서 접근하듯이 어떻게 그 지역사회 내에서 아니면 전 지구적인 환경 내에서 가장 리스크가 높은 그룹들, 그리고 통제되지 않는 그룹들, 그리고 열악한 그룹들, 열악한 나라들, 난민들, 이동이 이렇게 국가 간에 떠든 난민들에 대해서 그런 하이리스크 그룹들에 대해서 통제가 되지 않으면 결국 코로나에 대한 종식은 우리나라만 잘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모든 자원들이, 거의 대부분의 자원들이 미국과 유럽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국 내 문제도 해결하기가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근데 결국 이 부분들이 어떤 시야를 넓혀지지 않으면 쉽지 않을 것 같고,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이게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계속 그 코로나 관련해서 숫자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지금 전 지구로 퍼져 있는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로 표시를 해놨는데, 근데 문제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컨펌된 케이스랑 실제 지역사회 케이스랑 거의 숫자들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영국만 해도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영국에 아까 강진수 선생님이 잠깐 얘기하셨듯이 저는 2월, 3월 그리고 코로나가 유럽이랑 그 미국 쪽에 특히 확산하기 직전에 제가 뉴욕이랑 보스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하고, 근데 아직은 미국 정부에서 그 위험도를 인식하기 직전이었어요. 그때 이제 하버드에 있는 인펙셔스 디지즈 교수들, 호흡기내과 교수들이랑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미 지역사회에 퍼져 있는 것 같다고, 수천에서 보스턴 시내만 해도 수천에서 10,000명이 넘게 퍼져 있는 것 같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디텍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그런가 보다 하고 전 다른 일로 출장을 갔었으니까 돌아오면서 보니까 저희가 그쪽에서 감염이 돼서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래서 3월 달에 한 2-3주 정도 코로나를 집에서 격리돼서 앓았는데, 문제는 뭐 통증도 심하지만 이제 앓으면서 생각했던 게, 영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제가 코로나에 감염이 돼 있고 아주, 왜냐면 저기 미국 쪽에 제가 만났던 교수들은 컨펌이 됐었으니까 제가 가능성이 높은데 병원을 못 가요.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제가 이제 뉴모니아가 심해져가지고 뭐 디스니아나 아니면 다른 위험 증상이 있지 않으면 병원으로 방문 자체를 못하게 했고, 그리고 이제 키트로 제가 확진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 코로나가 걸려서 그런 시비어한 심톰으로 가게 되는 비율로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실제 영국에서도 컨펌된 케이스에 비해서 한 7, 8배 이상은 실제 케이스가 많다는 거고요. 그럼 영국조차도 이게 그런 어느 정도 의료 시스템이 돼 있는 영국조차도 실제 감염자 수랑 컨펌된 케이스랑 차이가 큰데, 여기 보시는 조금 옅은 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아프리카 쪽이냐 아니면 미드리스트 쪽 아니면 이쪽 인도네시아 이쪽은 어떻겠어요? 여기는
감염자가 생긴다고 하더라도 실제 추계로 만들어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제가 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요. 그리고 소셜 디스탄싱 한다고 이게 자가격리 한다고 해놔도 예를 들어서 방글라데시에 있는 슬럼 지역 같은 경우에는 가족들이 다 모여있고 그 슬럼 굉장히 좁은 공간 안에 아주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생계를 위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게 감염이 통제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통제되지 않아서 감염이 됐다 하더라도 그게 실제 케이스로 컨펌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 추계들은 사실 컨텍스트에 따라서 굉장히 이게 정확한 정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나라들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뭐 방글라데시 이런 지역에서 연구를 하는데 저희가 키트를 가지고 컨펌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텀 베이스로 스크리닝을 하려고 해도 뭐 그 지역에 있는 다른 질환들이랑 겹쳐져 가지고 적응한 추계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뭐 미국 나름대로 이렇게 굉장히 큰 상황이 벌어졌지만 이제 올 하반기에는 이 개발도상국에서 좀 문제들이 커지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큽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쪽에 집중해서 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이 가라앉는다고 해도 결국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영원히 이렇게 서로 자가격리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나라들끼리. 그러면 이게 만성화돼서 이 웨이브가 돌고 돌면서 어느 정도 이게 위험도가 높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팬데믹 자체를 저는 이제 재난을 전공을 했으니까 이제 글로벌 디제스터 개념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게 뭐 아주 좋은 개념은 아니더라도 이제 코비드 19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좋은 프레임을 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슬라이드를 넣었고요. 보셨듯이 밑에 이제 네이처 오브 하저드, 코비드 19 같은 경우는 실제 이제 지역 발생한 지역이 이미 가지고 있는 취약성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됩니다. 이 공식이 이제 대부분은 굉장히 정확하게 비례를 했는데, 문제는 미국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코비드가 퍼지고 영향이 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게 예상했지만 놀랐어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예를 들어 베트남 같은 나라들에서 코비드가 퍼지는 속도나 이거보다 미국에서 퍼지는 속도나 이제 확산되는 것들이 훨씬 더 심한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취약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예전에는 이제 의료 시스템 얼마나 튼튼한지, 그리고 의료 인력들, 그리고 의료 헬스 파이낸싱 모델들, 그리고 에피데믹 리스폰스를 할 수 있는 인프라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버너러빌리티를 생각했는데, 근데 아주 난민이나 분쟁 지역과 마찬가지로 정치적인 팩터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뉴스 보시고 아시고 지금 관심 가지고 아시겠지만 폴리티컬 리더십이 어떤가에 따라서 실제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미국 CDC가 WHO보다 관련 인력들이 훨씬 더 전문 인력들이 풍부한 곳인데, CDC에서 만들어낸 정책들이나 아니면 리코멘데이션이 실제 정부 이제 백악관에서 처리가 되지가 않잖아요. 여기서 막혀가지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인력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폴리티컬 리더십이나 폴리티컬 스트럭처가 얼마나 투명하지 못하고 아니면 판단에 대해서 전문적인 근거 기반의 판단이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사회가 지닌 이제 취약성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비드 19은 큰 아주 리스크가 높은 팬데믹에 이제 지역에 있는 국가나 지역에 있는 취약성이 더해져서 실제 헬스 컨스퀀스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드린 대로 이 벌너너빌리티라는 거는 이제 제 생각에도 이제 폴리티컬 리더십, 스테빌리티, 시큐리티, 그리고 헬스 시스템 디스펑션, 그리고 이코노믹 카파시티, 뭐 하우징이나 아니면 쉘터 같은 부분은 이머전시 프리페어드니스, 그리고 팬데믹 프리페어드니스, 레질리언스,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 같고요. 이 버너러빌리티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리스트를 한 거는 이제 저희가 만약 팬데믹을 그리고 코비드 19을 재난이라고 봤을 때 두 가지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코비드 19 자체고, 다른 하나는 락다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리고 사실 유럽과 같은 경우 아니면 달러를 마음껏 이렇게 찍어낼 수 있는 미국과 같은 경우 락다운으로 인한 경제적인 영향을 실제 사람들이 굉장히 극심한 가난에 빠지거나 아니면 극심하게 어려워져서 다른 질환에 대한 의료 접근성도 떨어지고 코비드 19에 대한 진단이나 아니면 접근성도 떨어지는 상황이 왔을 때 그 국가가 가진 재정들, 그 국가가 가진 이코노믹 카파시티를 그걸 커버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코노믹 그 카파시티가 충분한 나라에서는 이런 식의 내추럴 디제스터가 오거나 아니면 코비드 19 같은 팬데믹이 펼쳐졌을 때 락다운으로 인한 2차적 영향들, 사람들 건강에 대한 2차적 영향들을 막을 수가 있었는데 아까 지도에서 보여드린 대부분의 나라들 그리고 제가 연구하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그 이코노믹 카파시티란 게 굉장히 열악하지 않습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락다운을 시켜서 집에 있으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영양실조에 빠지죠. 그리고 그 의료보험제나 의료 시스템이 만들어지지 않는 곳이어가지고 코로나 말고도 다른 질환들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큰데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제적 비용들이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은 코로나 자체로 받은 어떤 건강에 대한 위험성보다 락다운으로 만들어진 2차적 영향들이 훨씬 더 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처음에 제가 지도를 말했을 때 컨텍스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한국과 뭐 미국이나 유럽 같은 디벨롭드 컨트리랑 그리고 다른 제3세계는 코로나가 실제 건강에 미치는 영향들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통제되지가 않으면 우리 쪽으로 넘어오니까 그럼 우리가 좀 이 코로나 관련해서는 좀 K방역 하는데 그 K방역 모델들이 현지에 잘 어댑테이션 될 수 있게 이 컨텍스트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면 그 내추럴 디제스트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이제 에피데믹 디지즈, 콜레라나 미즐, 에볼라 아니면 뭐 HIV, 에이즈 같은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뭐 다른 지금 또 발생하고 있는 홍수나 아니면 뭐 허리케인이나 아니면 최근에 있었던 얼스퀘이크나 아니면 가뭄 그리고 장기간의 기근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 그 지역 사회에서는 코로나를 오기 전에 이미 사람들 건강 문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그룹들이 많습니다. 이게 이제 1970년부터 2018년까지 그래프인데 이제 이제 WHO나 아니면 유엔 기구에 리포트된 내추럴 디제스터 종류입니다. 그래서 플루드나 아니면 홍수나 아니면 뭐 익스트림 웨더 그리고 가뭄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발생률이 높아져 있는 상태고 한국은 스테이블한 상황에서 코비드가 온 건데 그 개발도상의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일들을 겪고 있을 때 코로나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내추럴 디제스터가 있었을 때 감염성 질환들이 발생하게 되는 게 코로나 관련 자료들은 없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디제스터가 왔을 때 이건 홍수나 아니면 지진이나 이런 식의 대량의 자연재해가 왔을 때 이 그래프는 워터본 디지즈나 아니면 벡터본 디지즈 아니면 호흡기 관련 질환들이 그 재난 발생 이전에 비해서 늘어나게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 부분들은 그 내추럴 디제스터가 사람한테 가해지는 이렇게 물리적인 트라우마들을 넘어서 내추럴 디제스터가 오면 그 사회가 다 망가져 버려요. 의료 시스템도 망가지고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다른 뭐 식량 안보, 식량에 대한 접근성들 그리고 시장들 그런 부분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대에 대한 접근성이 망가지잖아요. 그리고 각 개인의 영향이나 이런 부분들도 높아지니까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굉장히 취약해집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의료 시스템이 깨진 상태에서 코로나가 오게 되면 마찬가지로 그 상황에 대한 어떤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리스크 자체도 훨씬 더 높은 편이고 게다가 이제 이런 지역 같은 데서는 체계적으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는 그 방역 시스템이 작동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여러모로 쉽지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예들이 많았습니다. 이게 에볼라가 사실은 조금 코로나 있기 전에 굉장히 대표적인 예였고, 이게 팬데믹처럼 여러 나라로 다행히 퍼지진 않았는데, 퍼지지 않았던 거는 이게 중국에서 발생하지 않아서 그래요. 굉장히 소외된 지역에서 발생을 해서 사람들에 대한 아까 모빌리티가 감염에 대한 주요 경로인데, 거기는 중국에서 발생하는 거에 비해서 비행기 탈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국한돼서 락다운이 만들어졌어요. 그 지역의 국경을 통제하고 항공 폐쇄하고 집중 함으로 인해서 겨우 넘겼습니다. 에볼라가 퍼지지 않은 거는 굉장히 운이 좋은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지금 미디어나 아니면 논문에서도 많이 얘기하듯이 에볼라나 옐로피버나 이런 다양한 어떤 이머징 인펙셔스 디지즈 같은 경우가 이제 코로나처럼 퍼진 거는 이번에 우연찮게 온 게 아니고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 같아요.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듯이 전 세계가 항공편으로 아니면 다양한 걸로 이게 하이퍼 커넥티비티가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었던 특정 지역의 홍토병이나 뉴리 이머징 디지즈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걸 막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방역을 한다 해도 이걸 조금 늦출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코로나 이후에 다른 형태의 팬데믹을 저희가 이제 임상에서 벗어나기 전에 겪을 가능성이 크고요. 한 번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거는 앞으로도 이 시기가 점점 더 글로벌라이즈 되고 커넥티비티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흐름들이 크게 바뀌지 않는 한 계속 반복해서 만들어지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아웃브레이크에 대해서 굉장히 단순화된 사이클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그 취약성, 그 사회가 가진 취약성과 헬스 시스템에 대한 취약성이 먼저 있고요. 한국 외의 나라에서는. 그리고 코비드 같이 굉장히 전염성이 통제하기 어려운, 오히려 치명률이 높으면 전염성이, 에볼라처럼 치명률이 높으면 이게 통제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코비드 19 같은 경우가 딱 퍼지기 가장 좋은 곳이어가지고 사실상 취약성에 상관없이 아웃브레이크가 이루어집니다. 한국은 굉장히 잘 대응해서 아웃브레이크가 굉장히 작았던 거고, 미국에서 퍼질 거라고는 예상은 했어요. 미국은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이렇게 감염성 질환을 통제하기에 좋은 나라들이, 좋은 구조가 아니니까 의료 소외계층도 많고, 그래서 미국은 퍼질 수 있을 거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제가 놀랐던 거는 유럽에서 퍼졌을 때 놀랐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은 굉장히 의료 체계가 잘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한국에서 잘 돼 있지만 거기가 의료 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안 해서 코비드 팬데믹이 발생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감당할 수 있는 방역 시스템을 넘어선 팬데믹이 있을 때는 당연히 이제 아웃브레이크가 발생하는데, 그런 소수의 잘 돼 있는 나라를 제외하고는 기존에 가진 사회의 취약성, 그리고 경제적인 취약성, 의료 시스템의 취약성이 있는 나라에서 보통 아웃브레이크가 쉽게 퍼지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당연히 이제 아웃브레이크에서 저희처럼 선별적인 트레이싱이 되는 나라가 사실 거의 없거든요. 영국도 안 됩니다. 영국은 자기 정보 보호법 때문에 실제 이제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에서 저희가 하는 디지털라이즈 트레이싱 시스템을 런칭을 했을 때 그 부분에서 이제 정부에서 거부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고, 한국과 같은 경우는 이전에 메르스를 겪으면서 정보보호법들이 약간 예외 조항들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트레이싱이 된 건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에서도 디지털로 이렇게 트레이싱 한다고 해도 사실은 현장에 계셔서 프론트라인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연락하고 다 트레이싱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소수일 때, 그리고 관련 인력들이 많을 때는 트레이싱이 되는데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셀렉티브 락다운을 소셜 디스탄싱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사회 전체에 대한 락다운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들이 많고, 에볼라 때 그랬던 거, 그리고 지금 코비드 19 때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과정에서 여러 나라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것처럼 락다운이 있으면 이 락다운이 가져온 휴먼 인모빌리티, 그러니까 소시오 이코노믹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사람들의 이동성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디지털
디센트럴라이즈 되지 않은 나라들에서는 결국에는 시장 경제들 아니면 사회 시스템들, 이센셜 그 소셜 서비스들을 접근해 나가는 게 다 사람들이 이동성을 기반으로 두는데, 이 이동성을 막아버리면, 이동성을 막아서 작동하지 않은 사회에서 이동성을 막아버리면 그 사회가 굉장히 무너지게 됩니다. 이게 1, 2주 아니면 한두 달 정도는 특정 사회가 리소스가 있으면 견딜만 한데, 그게 안 되는 사회들, 아니면 이게 만약에 1, 2주 한두 달이 아니고 여러 달 갔다 6개월 아니면 1년씩 가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러면 정부는 선택을 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웃브레이크를 광범위하게 방지하느냐 아니면 락다운을 유지하느냐. 그렇게 됐을 때는 굉장히 어떤 게 더 좋냐 나쁘냐를 가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난감한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락다운, 휴먼 인볼빌리티 그리고 아웃브레이크 자체가 가지는 버든들이 기존에 있는 소셜 앤 헬스 시스템 프레질리티를 다시 높이는 방식으로 되고, 이렇게 한번 높아진 상황에서는 그 이후에 세컨드 웨이브가 오게 될 때, 코비드-19 세컨드 웨이브가 그 국가에 오게 될 때, 혹은 다른 질환들이 퍼지게 됐을 때 훨씬 더 취약한 상황들이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결국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고, 이 고리들을 한국이나 이렇게 리소스가 좋은 나라에서는 잘 차단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드렸듯이 나만 안 걸린다고 이게 리스크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결국에는 팬데믹이라는 건 전 지구상에서 이게 스테이블해져야지 결국 우리나라에 리스크가 없는 건데, 우리나라 같이 대외 경제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이게 가라앉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된다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제적으로 타격이 있거나 아니면 계속적으로 유입되는, 우리나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국제적 모빌리티를 다시 재개를 하느냐 아니면 계속 이렇게 굉장히 철저한 시스템을 받고 있느냐. 근데 경제 시스템, 국제 경제 시스템이라는 게 몇 달 만에 아니면 1, 2년 만에 그 많던 왕래들, 인적 이동들, 물적 이동들이 차단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 두 가지 경제나 아니면 다른 실제 코비드를 같이 가지고 나가지 못하면 결국에는 코비드-19 잡는다 하더라도 그 경제적으로 어려워짐으로 인해서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 부분들이 다른 질환에 대한 모비디티와 모탈리티를 높이게 되는 결과가 와서 결국에는 코비드-19으로 방지하게 되는 의료에 대한 질환에 대한 버든이 다른 쪽에서 높아져서 사망률을 오히려 높아질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실제 연구들이 많은데, 이제 팬데믹이랑 상관없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왔을 때 그 국가에서 올라가 있는 모탈리티 이런 것들을 계산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극심한 예로 그 1990년대 중반에 소비에트 연방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가 생겼을 때 이제 쇼크 세라피라고 해서 경제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렸거든요. 그때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굉장히 극심하게 왔었고, 크라이시스가 오면서 그 실업률이 굉장히 높아졌었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기존에 그냥 미니멈으로 작동하고 있던 의료 보험 체계가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때 이제 이후에 그 당시에 몇 년간의 사망률 추계를 했었는데 그게 수백만 명이 추가로 사망을 했어요. 그 경제적인 여파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결국에 코비드랑 이코노믹 락다운이랑 비교해 보면 모르겠어요. 일부 어느 정도 아까 말했듯이 경제적인 레질리언스가 있는 나라에서는 코비드-19에 대해서 락다운을 견딜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많은 나라에서는 코비드-19보다 경제를 봉쇄했을 때 더 많은 사망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게 쉽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심한 나라 컨텍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내추럴 디자스터 말고 전쟁 있는 지역들, 그리고 분쟁이나 아니면 폭력들이 심한 지역들은, 그리고 그런 전쟁이나 아니면 분쟁들을 때문에 난민이 돼가지고 이게 그 국가를 벗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의료 시스템이나 소셜 시스템이란 거 자체가 존재를 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 코비드-19이 그런 사람들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사람, 그렇게 몰려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그 얼반 슬럼에서 생활하거나 아니면 난민 캠프 같은 데서 생활하는데, 뭐 둘 다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한 이게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코비드 19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한 가지 그 미티게이트 팩터들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좀 고립이 돼 있어요. 레퓨지 캠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으로. 그래서 이 레퓨지 캠프 자체에 대한 고립으로 인해서 그 레퓨지를 받아들인 호스트 국가들이에서 만약에 코비드 19 유병률이 높지가 않으면 이 그룹들이 이제 점령된 가능성이 조금 적긴 한데, 문제는 한 번 퍼지게 되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에서 그 나라의 일반 국민들에 대해서 이게 연구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가장 소외되어 있는 그룹들, 가장 경제적으로 아니면 난민이라든지 정치적으로 소외되어 있는 그룹들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의 영향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역학적 관점으로 봐서도 가장 큰 리스크 그룹이니까. 또 마찬가지로 이 그룹들이, 이게 분쟁 지역에 있는 그룹들이 결코 숫자가 작지 않다는 거. 그 제가 2018년, 이게 최근 데이터들은 잘렸는데 이제 계속적으로 600밀리언이면 60억, 6천만 6억 정도?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의 거의 10분의 1에 된 사람들이 이런 컨플릭트 지역에서 계속된 반복되는 컨플릭트 지역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폴리티컬, 소셜, 이코노믹 불안정한 상황들, 특히 이제 폭력들이나 아니면 그 특정 인종 그룹들이 소외돼 버리거나, 그래서 그 호스트에 있는 일반적 국민들이랑 일부 인종인 일부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형태의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고 의료 접근성도 굉장히 다르거나, 아니면 굉장히 극심한 가난들, 아니면 경제 체제가 아예 콜랩스돼 있거나, 아니면 난민 상황들, 그리고 그 퍼블릭 헬스 이벤트가 굉장히 다양한 질환들이 이미 퍼져 있거나, 그런 컴플렉스 이머전시 상황에서 지금 코비드 19이 퍼져 있거나 아니면 기다리는 그룹들이 많아요. 근데 말씀드렸듯이 계속 강조하는데, 이 그룹들이 스테이블해지거나 아니면 안정되지 않으면 이게 코비드 19 종식되지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컴플렉스 휴머니테리 이머전시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지역의 극심한 취약성이랑 코비드 19을 같이 놓고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영향은 코비드 19이 가진 직접적인 건강 영향들 뿐만 아니고, 이 두 가지 코비드 19과 그 휴머니테리언 크라이시스가 아니면 이코노믹 크라이시스가 있는 국가들이 같이 겹쳐졌을 때 그 지역에 있는 헬스 시스템 혹은 이코노믹 시스템이 한층 더 취약해지고, 그게 다시 악순환으로 빠지는 이 듀얼 임팩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그래프가 내추럴 디자스터가 있었을 때 컨플릭트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내추럴 디자스터 한 번 있고 뭐 몇 달간 없지만, 이제 컨플릭트 같은 게 계속 있는 구조고, 만약에 이 내추럴 디자스터랑 컨플릭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몇 달 단위로 이제 코비드 19 웨이브가 겹쳐지기 시작하면 그거에 대한 영향들은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간략하게 표로 만들어 봤는데, 이제 코비드 19이 가지는 에펙트도 있지만 락다운이 가진 에펙트, 결코 다른 질환에 다른 자연 재난에 비해서 적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홍수나 지진이나 아니면 다른 컴플렉스 이머전시 때 이게 발생하게 되는 기본적인 그 사람들이 필수적인 사회 서비스에 대한 영향도 있지만, 락다운도 마찬가지로 이제 쉘터나 아니면 물에 대한 접근성, 음식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위생 기구들, 그리고 헬스케어 접근성 모두 다 락다운으로 만들어진 휴먼 사람이 움직이지 못할 때 굉장히 이런 식의 니즈들이 극심하게 됩니다. 저도 영국에서 슈퍼마켓도 못 가서 이렇게 이동을 제한하니까 그거 못 가가지고 맨날 알레올리오만 만들어서 집에서 먹었었는데, 이런 지역 같은 데도 식량에 대한 접근성이 아예 안 좋아요. 그래서 이미 기아로 아이들이 막 많은 비율들이 영양실조로 고생하고 있는데, 이마저 막히게 되고, 그리고 휴머니테리안 액터들도
이게 그 현지에서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그 구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매개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전처럼 구호 활동도 사실 원활하지가 않아요. 조사하는 것도 원활하지가 않고, 왜냐하면 그들도 이제 개수적 검사를 하고 접촉을 안 한다고 해도 락다운이 돼 있는 소사이티에서는 다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움직이는 사람들이 이게 감염성 질환으로 옮길 수 있는 리스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로 휴머니테리안 인도주의적 지원 체계라는 것도, 구호 체계라는 것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시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코비드 19은 그 지역에 있는 컨텍스트가 가진 다양한 취약성, 아프리카나 미드이스트나 이런 지역에 대한 취약성들과 결부돼서 이제 그 현지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되는 걸로 저희가 조금 고려를 많이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북한을 잠깐 한번 케이스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취약성이 높은 나라들 중에 하나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나라가 북한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북한 쪽에 있는 학자들이랑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논의를 진행했는데, 물론 북한에 있는 학자들도 현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북한 체계가 이게 코비드 19에 대해서 장단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게 그 컨펌 케이스가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럽에 있으니까 저널들, 뭐 사이언스 이런 저널들 그 뉴스 에디터들이 연락 와가지고 북한에 케이스가 있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평양에 있는 평양여대 교수한테도 물어봐도 없다고 하지 뭐라고 하겠어요. 왜냐면 키트가 있긴 한데 있어서 감염 컨펌된 케이스가 있다고 해도 지금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개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그리고 실제 컨펌드 케이스를 만들려면 진단키트나 이런 것들이 대량으로 공급이 돼야 되는데 북한이 그런 상황도 아니고, 북한이라고 특별한 게 아니고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나라들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에 컨펌을 할래야 컨펌할 수 있는 여지가 그렇게 없는 건데, 근데 이제 컨펌드 케이스가 없다고 얘기했을 때 저는 이제 북한이 가진, 지금 쓰고 있는 논문은 북한이 가진 헬스 시스템의 레질리언스를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 실제로 있냐 없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북한 체계가 실제 이런 식의 팬데믹에 대해서 얼마나 레질리언스가 있는 체계인지 아니면 없는 체계인지, 아니면 뭐가 더 취약한 환경인지에 대한 분석이 되면 결국 실제 케이스들과 더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방역 체계를 강화시켜 나갈지에 대한 이제 의논할 수 있는 이제 시작점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이제 분석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 일단은 북한은 굉장히 통제된 사회잖아요. 그 위에서 당에서 중국에서 이렇게 퍼졌을 때 북한과 같은 경우는 국경 통제나 락다운을 가장 빨리 한 나라입니다. 중국과 연접되어 있는 국가 중에서 1월 21일 날 국경 통제는 다 통제한다고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존에 외국에서 들어왔던 외국인들, 그리고 중국에 방문 경험이 있는 이제 북한 주민들 다 쿼런틴을 했어요. 그게 숫자도 적지도 않았고, 그 뭐 간단하잖아요. 위에서 당에서 하라 하면 이렇게 다 모여서 쿼런틴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의사결정 구조가 민주화된 국가들보다 이런 독재 국가에서 굉장히 빠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이게 정치적으로 얼마나 좋고 나쁜 걸 떠나서 방역 자체는 굉장히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의료 시스템, 사회적 의료 체계라는 게 굉장히 비슷한 경제력을 가진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잘 돼 있는 편이에요. 의료 시스템 자체는. 그리고 그러니까 북한 보건법, 북조선 보건법 자체도, 퍼블릭 액트 자체도 굉장히 상세하게 이 감염성 질환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방역 체계들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될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고요. 그리고 북한 자체가 예방학 중심으로 돼 있어서 그 방역을 막기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강한 체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강점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34가구당, 이게 지금 조금 숫자가 달라질지는 모르겠는데 134가구당 호담당 의사들이 한 명씩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보다 이제 비율들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위에서 이제 당에서 하라 이렇게 전 사람들에서 방역체제를 공고히 하라고 했으면 진단 키트는 없더라도 이 의사들이 다 일일이 집들 방문해가지고 그 마을에 있는 집들 방문해서 호흡기 증상들, 열에 대한 증상을 다 스크리닝했어요. 그러면 의사들 퀄리티가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해도 그러니까 뭐 의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다 만나고 증상이 있는 사람들 다 스크리닝하고 증상이 있으면 자가격리 시키고 그럼 굉장히 튼튼한 체계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북한이 좀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것 같고 다른 한쪽으로는 이제 보건교육들 마스크는 뭐 충분하게 공급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손 씻기 그리고 증상 있는 사람들은 자가격리 해야 되고 어디 리포트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북한에 있는 그 수많은 의료 일꾼들 플러스 당에 있는 당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은 비슷한 경제력이나 아니면 의료 시스템을 가진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강한 이게 방역에 강한 체계를 들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건 이제 장점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회주의 의료 체계나 사회주의 기반의 기존의 사회 시스템이 최근 20년간 굉장히 무너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원래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방역이 굉장히 강한 체계인데 그리고 국경 통제도 국경을 막아버리면 이제 그 군인들 통해서 막아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통제된 사회고 북한은 내부 이동의 자유가 없으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여행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퍼질 일도 없고 그런 체계인데 문제는 2000년 이후에 이제 고난행군 이후에 그리고 경제 제재가 주어진 환경 안에서 이제 기존의 사회주의 체계 말고 이제 장마당, 북한의 장마당, 2차 경제들이 굉장히 이게 시장 경제들이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 경제들이 활성화됐을 때 정부 통제 안에 있는 시장 경제는 일부분이었어요. 근데 시장 경제 바깥에 있는 인포말 마켓들, 그 비공식 체계들이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을 했고 이 체계들이 어떻게 그 경제 제재 상에서 유지가 됐냐 그러면 밀수죠. 이제 국경에서. 왜냐면 북한 정부는 굳이 이렇게 국경을 닫을 이유는 없는데 이게 북한이 경제 제재를 당하면서 중국에 대한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무역들이 이제 중국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데 그게 이제 경제 제재 때문에 허가된 물품이고 허가되지 않은 물품이 있어요. 그러면 허가되지 않은 물품들이나 다른 물품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공식적 채널로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많은 미국 루트 통해서 밀수가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경제 제재라는 게 어느 나라도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그 나라 국경을 다른 나라에서 봉쇄해버리고 경제 활동들을 막아버리면 그 나라가 어떻게 경제적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경제적인 자원들이 없으면 헬스 파이낸싱이 안 되잖아요. 의료 병원들의 이제 재원들이나 아니면 약을 갖다 주지 못하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의료가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역체제가 공고한 사회주의 의료체계 외에 사람들은 그냥 뭐 일반 돈 주고 약을 사야 된다든지 돈 없으면 치료를 못 받는다든지 아니면 내가 호흡기 질환이 있는데 이걸 체계적으로 스크리닝하지 않고 그냥 정통편이라 부르는 약간 만성 진통제를 그냥 복용해서 그냥 통증만 없앤다든지 그렇게 돼서 의료 체계가 굉장히 무너져 있는 상태고 또 하나는 국경에서 이제 락다운이 그러니까 국경 봉쇄가 이루어지고 나서 여기 있는 장마당들이 국경을 봉쇄해버리고 이제 수입을 못하게 되니까
기본적인 물건값들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그럼 한쪽으로는 물건값이 인플레이션이 있고 다른 한쪽은 물건이 못 가니까 시장 경제가 굉장히 위축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시장 경제에 의존해서 하루하루 먹고 살던 북한 주민들은 이제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미 시장화된 의료 체계 안에서 내가 돈이 없으면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그 코로나나 아니면 유사 증상이 있었을 때 그 치료를 받을 수도 없는 거고, 또 하나는 국경을 막았고 이게 정부의 정치적인 1순위가 됐어요. 코로나를 막는 게. 이게 김정은 장군님이 이게 코로나 이게 방역에 전념을 다하라고, 이건 정치적 아젠다라고 말을 해버려서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시장 경제 먹고 살려고 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중국에서 코로나에 감염돼서 왔어요. 그러면 그 증상이 있어서 리포트를 못 하잖아요. 왜 감염됐냐고 물어보면 중국 갔다 왔다고 하면 이 사람은 코로나 걸린 것보다 훨씬 더 심한 처벌을 받을 건데, 그렇게 돼서 일종의 크로스보더 트래블들이 그 안보화됐다고 얘기하는데, 이게 범죄화, 비합법화 돼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방역 체계 외부에 있는 흐름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있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그 노령 인구들이 이게 사우스 이스트 아시아가 비교 지역인데 WHO 이게 남한은 이게 서태평양 지역 WHO에 가입돼 있고, 북한은 정치 문제 때문에 그 동남아시아에 가입돼 있거든요. 근데 동남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서 북한이 노령 인구가 가장 높아요. 평균 수명도 가장 높은 편이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코로나에 굉장히 취약한 그룹들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심혈관계 질환처럼 비감염성 질환들에 대한 유병률도 당연히 높고요. 호흡기 질환들도 당연히 높고,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영양실조 비율이 1100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상태고 43%의 그룹들이 이제 그 영양실조 상태니까, 그럼 당연히 이제 면역 기능들이 위축돼 있어서 코로나 관련돼서 제대로 이제 훨씬 감염에 대한 위험성이 높을 거 아니에요. 게다가 이제 북한은 결핵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말고 다른 코모비디티에 대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상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료 체계는 이미 시장화되어 있는 부분이 많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정치적 상황상 외부에서 인도적 지원들을 한다거나 아니면 의료 지원을 한다고 했을 때 다 블록당에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저기 북한에 있는 대학이랑 유럽 대학들이랑 같이 코로나 관련 협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의 정치적 배리어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락다운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락다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 경제가 굉장히 불안정해지고, 그럼 그 시장 경제에서 하루하루 먹고 살았던 사람들의 생계가 위협되고, 그렇게 되면 그런 경제적 배리어 때문에 의료에 대한 접근성, 아니면 식량에 대한 접근성, 아니면 다른 필수적 사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굉장히 약해져가지고 아마도 북한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인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심각한 것도 있지만 실제 그 경제 제재가 왔을 때 합법적인 무역 통로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북중 지역에. 근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게 막힌 거예요. 그럼 북한은 실제로 아주 경제적으로 고립된 나라가 되고, 실제 경제 제재의 영향들이 지금 극심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죠. 그래서 북한이 지금 뭐 굉장히 정치적으로 폭력적인 제스처를 취해 나가는 게 아마도 북한 상황들이 예상보다 굉장히 심각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제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이거는 제가 아프가니스탄이나 방글라데시,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연구하고 있는 지금 프로젝트인데, 그 연구 같은 경우는 코로나 자체에 대한 유병률보다는 거기는 어차피 컴파운드 케이스 나오지 않으니까 코로나와 락다운이 그런 인도적 위기나 분쟁 지역에 이제 난민들이나 그런 열악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식량이나 아니면 생계나 아니면 뭐 다른 교육 문제나 여러 가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필수 아이템들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코로나와 연관된 락다운으로 인해서 어떻게 나빠지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봤을 때
뭐 사람들마다 다르겠지만 이 문제가 실제 현지에 있는 필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줄 수도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그거 연구하고 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얘기했네요. 네, 질문. 이런 질환이 계속 반복되어서 전 세계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전 세계가 공동의 대응 매뉴얼이라 해야 될까? 네, 그런 게 언젠가는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예상이나 네. 예리나 그런 게 그래서 그걸 같이 하려고 에볼라 상황 이후에 굉장히 적극적인 논의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전이나 후에 이제 WHO가 했던 롤들이 이제 에볼라 상황에서 이제 그 직전에 저희가 기억할 수 있는 큰 상황이 에볼라였잖아요. 근데 WHO가 제대로 대응을 못했어요. 대응할 수 있는 역량도 없었고, 그리고 실제 WHO 같은 경우에 이제 예산이, 그러니까 미국 CDC 예산이 연 예산이 한 7, 8조 정도 될 거예요. 그 CDC, 미국 CDC 하나만. 근데 WHO 해봤자 예산이 어느 정도 제한돼 있으니까 그것도 이제 감염성 질환 컨트롤 말고 대부분의 다른 그 인건비나 이런 걸로 나가고 있고, 그래서 실제 그런 식의 공중보건 위기가 왔을 때, 아니 팬데믹이 왔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WHO가 굉장히 작아요. 저희로 치면 이제 실제 부산대병원의 각 지역 대학병원이 실제 의료에 대해서 중심적인 롤을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할 수 있는 롤과 여기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롤은 실제로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WHO 같은 경우는 그런 식의 레귤레이션 할 수 있는 롤들은 가지고는 있는데, 이런 식의 광범위한 사태가 됐을 때 협력해서 대응할 수 있는 모델들은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그래서 미국 CDC랑 몇 군데에서 글로벌 시큐리티 아젠다라고 해서 이제 보건안보 네트워크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이끌고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WHO에서 이번에 또 미국이 빠졌잖아요. 이게 굉장히 정치적인 이슈가 돼버리니까 전 세계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공동 대응을 할 수 있는 국제 연대라는 게 굉장히 소프트한 네트워크밖에 없는 형태인 거죠. 그리고 지금처럼 이 위기 상황에서 트럼프가 그 특정 국가의 정치적 리더가 우리 빠지겠다고 빠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아마도 현 시스템이 그런 식의 팬데믹을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될 수 있을지는 앞으로 굉장히 많은 논의와 노력들과 예산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하나는 이제 저는 이제 글로벌한 뭐 헬스 시큐리티에 대한 에이전시들을 구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지역별로 그게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한국, 일본, 뭐 북한도 끼워주고 이제 중국, 그리고 일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포함된 이 지역 권역에서의 그 팬데믹 대응에 대한 리저널 거버넌스 모델들이 굉장히 잘 구축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역 단위에서도 이제 예를 들어서 이게 여러 나라의 멀티 컨트리에 대한 거버넌스가 있으면, 예를 들어서 이게 연결되고 부산 경남 지역에 여기서 만드는 시스템과 이런 리저널 거버넌스 시스템이 굉장히 잘 호흡이 이렇게 연계가 되고, 여기 부산대에서 감염성 질환들을 이 부산 권역 지역에서 담당하시는 교수님이 이런 거버넌스의 패널로 계속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고,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는, 왜냐하면 팬데믹으로 퍼지기 전에 이런 아웃브레이크는 예를 들어 부산 이 지역에 생기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거는 여기 지역 거점병원에서 확인을 하고 대응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면 결국 이게 발생이 돼서 급격하게 확산하기 전에 방역 시스템이나 이 내용들에 대한 공유들은 굉장히 실시간으로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글로벌 레벨에서 공유되기 이전에 이 리저널 레벨에서 조금 더 할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고 이제 구축될 수 있으면, 그게 현실적으로 이 팬데믹이 어느 정도 이상 퍼지기 전에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나라들이 영향을 갖춘 곳은 한정돼 있고, 네네. 그러면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구조 아닐까요? 사실은 그런 일이 몇 번 반복되고 난 다음에 네네. 전 세계가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든지 그렇게 돼서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느꼈던 거는 특히 한국은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잘 이게 모르겠는데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학자들은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상황 때문에. 그래서 그 삶들 자체가 거기는 일상들이 다 바뀌고 나가고 알던 지인들이 죽고 뭐 그렇게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예전에 가졌던 전문가들이나 아니면 대응하는 사람들이 지금 몇 달간의 대응들은 미흡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전 지구적인 시스템 대응에 대한 공감대는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는 이게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 같은 이렇게 지역적 모델로 이게 후퇴해가지고 우리 국가의 방역 체계 외부에 들어오는 사람들 스크리닝하고 못 들어오게 감염성 있는 사람들 스크리닝하고 위험한 사람 못 들어오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잘 되는 방식으로 후퇴해서 글로벌라이제이션 후퇴해서 이렇게 이게 강화될지 아니면 힘든 나라들까지 다 포함해서 질환들은 뭐 에볼라도 서아프리카에서 생겼으니까 그런 나라들을 포함을 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공유해서 지구적인 연대로 나갈지 그 전략들은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인 것 같아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떠나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당연히 전 지구적인 연대가 없으면 팬데믹은 막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게 이제 저는 이제 연구들을 그쪽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 에비던스를 가지고 이게 어떤 식으로 세컨드 웨이브, 서드 웨이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과정들을 추적해 나가려고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특정 나라에 있는 보건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거꾸로 이제 외부랑 우리랑 격리되는 방식으로 우리 자국 보호를 정치적 중요한 걸 집중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리고 여론들도 그렇게 많이 가잖아요. 예. 외국인들 막아라라고 얘기가 되지 우리가 가진 자원들을 공유해서 그쪽 나라에서도 발생을 줄여달라라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이게 뭐 전 지구적으로 생각하기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냥 지역사회에서 감염 통제하는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 개인이 아니 우리 가족이 문 닫고 통제가 된다고 해서 지역사회에서 다른 열악한 집 가정들에서 그 감염들이 계속 일어나고 나가면 나는 언제나 그 리스크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니까 그걸 이제 지역사회에서 다 통제해서 같이 재화들이 나눠질지 아니면 우리만 문 닫고 있을지 뭐 그런 차이인 거죠. 네. 또 다른 질문 주시죠. 네. 쿠바의 코로나 바이러스 그 관리 상황이 그 상당히 좀 관리가 잘 되는 편이라고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쿠바요? 네네. 그런 쿠바의 어떤 사회주의 체제하고 북한의 좀 상황을 비교를 해본다면 어떤 경쟁 맥락이랄까 좀 차이들이 있다고 보시는지. 쿠바랑 그러니까 원 모델은 되게 비슷해요. 쿠바랑 베트남 이제 베트남에서 의료개혁 하기 전에 모델들 그리고 북한은 모델들이 굉장히 원래 모델들은 비슷한데 쿠바도 마찬가지로 경제 제재가 있었잖아요. 좀 미국에. 근데 이제 문제는 쿠바는 북한만큼 열악한 경제 제재로 몰리지 않고 북한에 대한 국제 제재는 전례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걸 만들어 놨다가 또 이제 정치적 문제가 터지면 거기서 더 강력한 거 발명하고 또 강력한 거 발명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엔 제재는 어떻게 보면 이게 합의가 돼서 국제법상에서 합법적이에요. 근데 미국 단독 제재 있잖아요. 그건 국제법상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 유엔 제재보다 이제 미국 제재가 정치적 영향이 더 크니까 실제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는 굉장히 강한 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북한은 외부랑 교류가 쿠바만큼 있지가 않습니다. 쿠바 의사들은 이제 그 사회주의 연대 모델들 때문에 쿠바 의사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이 많이 됐어요. 수출 많이 구호를 많이 갔죠. 그래서 다른 나라 지원해주고 돌아오고 또 쿠바 의사들 중에서 이제 다른 선진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오고 그래서 의료 수준들이 계속 리노베이션 될 수 있고 의료직들이 오픈돼 있는데 북한은 아예 인적인 교류가 많이 막혀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문제고 세 번째는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헬스 시스템 리폼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몰려있는 상황이고 내부의 정통성이 어떻게 보면 쿠바의 카스트로가 가졌던 정통성이랑 좀 다른 개념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대를 거듭하면서 이제 정통성을 확보를 했는데 그런 레짐 체인지 과정 중에서 북한은 몇 가지 이제 바꿀 수 없는 아젠다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그 중에 하나가 사회주의 의료 체계 무상의료 뭐 이런 거거든요. 그게 실제로 무상의료가 아니고 이제 경제적인 내가 얼마나 돈을 가지고 있는 따라서 치료를 받고 못 받고에 대한 차이가 커져 있는데 북한에서는 요새도 TV 같은 거 조선 뭐 TV 같은 거 보면 사회주의 의료 체계 아니 무상의료 체계 이렇게 해서 뭐 피켓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북한 퍼블릭 헬스 액트 북한 보건법에도 무상의료 체계가 가장 중심에 있고요. 그렇게 되면 현실이랑 실제 법이랑 의료 시스템 차이가 큰데 이거를 상황에 맞춰서 리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북한이 일종의 내셔널 헬스 시스템 체계인데 영국처럼 그 각 정부의 자산을 가지고 다 이렇게 분배해가지고 병원 운영들이 되는 체계인데 그게 이제 지역사회에서 장마당 경제들이 활성화되면 이 사람들이 일종의 대안적인 보험들이 만들어지거나 이 지역사회 보험들이 만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사실은 북한은 텍스 개념이 잘 없으니까 이게 원래는 이게 텍스처럼 들어와가지고 그런 경제 활동들이 다시 보건의료 쪽으로 가게 돼서 그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북한은 이제 그게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일종의 정치적인 림보 상태에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외부에서 들어가고 WHO가 들어가 있잖아요. WHO가 5년 계획, 뭐 10년 계획 해가지고 리폼 계획을 세우는데 거기에 장마당에서 발생하는 프라이빗 의료 체계는 다 빠져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북한에서 나오시는 분들 한 4,500명 분들 가지고 샘플 잡아가지고 연구해 보면 한 실제 진료의 의료 접근성은 가장 최근에 북한에서 나오기 직전에 아팠을 때 병원을 갔습니까 못 갔습니까 물어보면 간 사람이 반이 안 돼요. 그리고 왜 못 갔냐라고 물어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 고일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갔다 아니면 약 살 돈이 없어서 못 갔다 이렇게 되고 실제 사회적 의료 체계 무상의료 체계나 진료받은 사람들보다 의료 체계 밖에서 진료받은 사람 장마당에서 약 사고 진료받고 이런 사람들의 비율이 훨씬 더 높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통제가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북한 같은 모델이 그렇다고 이제 장마당 경제에 기반을 해서 예전에 러시아가 했던 것처럼 다른 형태의 지역사회 보험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냐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이제 북한 정부에서 선택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북한 정부에서 사회적 의료체계 중앙집권화된 집중된 의료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 그걸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다른 파이낸스 모델들을 만들어야죠. 어떻게 그 재정을 충당할지. 근데 재정은 충당이 안 되고 이 체제는 유지하고 싶고 이러니까 실제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놓이는 거고 국제기구들이 들어가서도 그 부분에 터치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적으로 인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제가 보기에는 쿠바랑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네. 예, 강의 잘 들었습니다. 조금 범위가 벗어나는 이야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제3세계의 문제를 떠나서 네. 저희가 이제 좀 코로나 이후에 뉴노멀 시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하면서 좀 약간은 철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이 생기는데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이제 그 코비드 이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결국은 락다운되고 경제적인 문제가 더욱더 많은 그 어떤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결국은 어떤 해결해야 되는 기본은 이 그 지역 내에 아니면 우리가 세금을 놓는 그 단위 거기에서도 이 그 기본 생활에 대한 보장 네. 뭐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야지 네.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 자본주의 사로 네. 이렇게 되는 네. 그런 경제 시스템에서 네. 그런 경제 시스템을 가진 이런 나라와 그 의료 시스템을 생각해 볼 때는 앞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는 이런 그 국가적인 어떤 뭐 경제적인 부분에 이런 어떤 자원의 배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우리가 생각을 좀 바꾸고 철학적으로 변할 것 같은가요? 좀 교수님은 다른 그 나라들이나 이렇게 많이 연결하시니까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철학적인 배경이라든가 정치적인 어떤 그런 것도 변할 것 같은 생각이십니까?
정말 어려운 문제네. 네. 근데 이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는데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은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이게 미국 같은 경우도 많이 미국은 더 극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지지층이랑 트럼프 지지하지 않았던 민주당 쪽 층들이랑 완전히 극심하게 이렇게 분리가 되고, 그리고 이게 예전에 정치적 문제로 남아 있었던 게 미국 같은 경우 보면 그 뭐 시위하고 락다운 풀고 학교 개장하고 뭐 트럼프가 만든 정책들, 그리고 이제 락다운 풀라고 이렇게 나오는 공화당 지지자들, 아니면 그 생각 없이 그냥 나왔는 젊은이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기존의 정치적인 선택이 건강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간접적으로 여러 층위를 거쳐서 만들어졌다면, 지금은 이런 정치적 결정 때문에 사람들이 직접 죽어나가잖아요. 이게 감염돼 나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이게 어떻게 몸이 정치화된 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에는 몸이랑 기존에 우리가 거시정치라고 불렀던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흥미있게도 이게 완전히 겹쳐져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발점에 대한 논리를 예전에는 정치적 체계들에 대해서 정치적 합의들을 만들어내고 이러는데, 지금은 이 코비드 사태가 와서 이제 몸의 건강, 의료적인 문제들을 어떻게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기는가라고 몸에 집중을 해서 정치적 문제가 2차적으로 파생되는, 정치 결정도 2차적으로 파생되는 형태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기존과는 굉장히 큰 변화인 거죠. 이게 기존에 뭐 푸코 바이오폴리틱스라고 얘기해서 어떤 거버먼탈리티 모델을 가지고 이 사람들의 건강을 증진하는 거, 그런 간접적인 방식에서 넘어서 실제 우리가 가지는 건강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들을 변동시킬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분리되지, 그 건강 문제랑 몸이랑 정치 문제가 분리되지 않은 시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진 정치적 아젠다들, 삶의 변화들을 어떤 식으로 또 누가 주도적으로 해서 만들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생각보다 건강 문제에 대한 전문성 있는 분들, 그리고 여기서 새로운 형태의 인문학자, 사회학자, 담론들을 만들 수 있는 그룹들이 굉장히 롤들이 커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런 매개고리 없이 이제 기존 정치 그룹에서 몸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 건강 문제를 접근하는 거랑 반대쪽에서 새로운 형태의 정치 운동으로서 이렇게 펼쳐지는 거랑 굉장히 다른 문제인 것 같고, 이 부분들을 좀 저는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일종의 새로운 형태의 운동으로 나타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시대의 시대 정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게 기본소득 문제 아닙니까? 네, 기본소득 문제는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기본소득 문제는 저는 이제 그거는 굳이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없이 굉장히 자본주의 논리로만으로도 가능하죠. 왜냐면 이게 이 사람들이 기본소득이 없고 경제활동이 우리가 가진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상당 부분이 경제활동이 없어지는 구조면 자본주의 체계가 작동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기본소득은 굉장히 자본주의적인 논리로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리를 만들어놔서 어떤 기본소득 확대하고 이런 것들도 한 담론으로서 기능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 담론으로 이제 사람들의 건강, 삶, 아니면 생명에서 출발하는 그거에 맞는 정치 체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게 지금이 정말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중들이,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대한 어떤 인식들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아직 담론들이 잘 이렇게 만들어져 있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오히려 지금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룹이 돼서 만들어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코로나 관련해서는 저도 계속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역학이나 임상 쪽의 그룹들도 중요한데, 학제간 연구들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건강 문제로 머물지 않고 전 사회, 전 정치 체계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학제 간 협력들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결국 우리가 가진 이해는 굉장히 협소해질 것 같고, 이 문제에 우리가 가졌던 위기에 대한 교훈들이 결국 만들어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여기서 학제 간으로 깊이 토의하고 학제 간 벽을 너물고 얘기들이 많이 만들어져야지 적어도 이 현상을 이해하고 좀 대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은 듭니다. 네. 네, 또 질문해 주십시오.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몸과 건강 그리고 정치나 어떤 사회적인 영향력 그런 것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데, 지금 현재 의학교육이나 이런 그 의료인 양성 교육 체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저희가 아직 고민을 하고 있지 않고, 몸을 아직 생물학적이나 기계론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보고 치료를 어떤 의학적으로 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데, 이러한 교수님의 지금 관점이나 우리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교육에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었으면, 혹은 그 반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배워 나가면서 어떻게 임상적인 접근 외에 다른 접근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 몸이라는 게 결국 몸과 몸이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그리고 몸과 사회가 인터랙션을 하고, 그래서 건강 문제는 사실 임상적인 많은 문제들이 그 사회가 가진 환경, 정치적인 환경들이나 사회적인 환경들이나 뭐 접근성들 이런 거와 분리되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게 좋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이론적으로 접근해 나가면 학생들이 이쪽은 전공자가 될 거면 괜찮은데,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텍스트 베이스로 들어가게 되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우리 그 PBL 하듯이 프로그램 베이스 러닝 하듯이 코로나 상황들이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들이 다른 케이스들 어떻게 몸이 몸으로서만 존재 안 하고 사회랑 어떻게 연계가 되고,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랑 어떻게 연계가 되고, 우리 삶이 이게 건강 문제에 대한 위기로 통해서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들이나 아니면 간호사들이나 의료진들이 어떤 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 선배들이 이런 거에 대한 담론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만들어내지 못한 거니까, 결국 지금 이렇게 성장하는 의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핵심 그룹이 되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이 지금 학생들이 처할 의료 환경들은 기존의 환경들이랑 굉장히 다를 가능성도 클 것 같고요. 그럼 이 문제에 대해서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맨체스터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저는 이제 강의했을 때 석사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던 게 국경없는 의사회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석사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고민들이 많았죠. 현장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던 의사들이고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이 많았던 필드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럼 이 사람들 통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 어떻게 보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아니면 간호사 선생님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비슷한 분인데 어떻게 교육을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저보다 현장 경험도 많고 저 많이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결국 저희가 선택했던 방법도 문제 중심적이었어요. 케이스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고, 그 케이스에 대해서 이제 피어끼리, 그러니까 피어 투 피어 러닝 할 수 있는 거, 강단에서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한계가 있고, 그런 관련 전문가들끼리 아니면 필드에서 온 사람들끼리 서로 계속 이제 딜레마 있는 상황들 줘가면서 토론하고, 거기서 이제 방법들을 찾아 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레퍼런스나 아카데믹한 부분들을 저희가 제공해 나가고, 그렇게 하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러닝아웃이 굉장히 좋아지고 본인들이 그 자기의 프랙티스랑 접점을 만들어낼 수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접점이 자기 하는 프랙티스랑 그쪽의 어떤 사회적인 공부들이랑 만들어지지 않으면 좀 어느 정도 이상 흥미를 만들어내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접근하고 있어요. 네. 아까 몸의 문제에서 정치적인 해석들이 이제 들어가는 건데, 저는 좀 걱정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우리 특히 한국 사회는 몸에 대해서 굉장히 절대적인 가치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 건강한 게 옳은 것으로 되면서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 이후로 굉장히
방향들을 가지 않을까 싶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한 연대나 이런 방식보다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조금 더 쉬운 방식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혹시 조금은 더 그래도 연대하거나 다른 어떤 좀 뽕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모델들이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공부해야 되는 부분일 것 같던데요. 네. 좀 그런 것들 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순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연대가 그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연대를 이렇게 프로모팅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한 측면인데, 다른 하나는 연대를 깨버리는 그 요소들을 굉장히 잘 지켜봐야 되는 것 같아요. 차별, 스티그마 뭐 이런 부분들이 감염성 질환들이 대규모로 이렇게 퍼졌을 때 필수적으로 따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스티그마가 어디 많이 있었다고 하면 신천지에 있잖아요. 신천지 거기 교단에서 잘못한 부분이 많죠. 근데 교단에서 잘못한 부분이랑 그 교인들에 대한 거기 스티그마는 굉장히 다른 면들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신천지 교단에서 이렇게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실제 내부 자료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많은 한 5,000 케이스가 들어와 있다 리포트가 안에서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직장에서 해고당하거나 신천지여서 해고당하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차별당하거나 가정폭력들 때문에 이제 폭행당하거나 병원을 못 가게 되는 경우, 병원도 이송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안 받아 신천지랑 안 받아줘서 실제 거기랑 상관이 대구 지역 신천지랑 상관이 없는데 안 받아서 못 가게 되는 경우들, 그리고 가정 폭력 때문에 이게 사망 케이스도 두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 차별이나 스티그마는 없는 데서 그냥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데서 내가 그 병에 걸렸다고 생기기는 쉽지 않아요. 기존에 차별받고 아니면 소외되거나 아니면 분쟁이 있었던 그룹들이 있었을 때, 그리고 그 한쪽 그룹에서 특정 질환들이 결부됐을 때 그 차별이나 스티그마가 생기는 것 같고, HIV가 그렇잖아요. 80년대 90년대 처음에 마약 중독자들 그리고 동성애 그룹들에 대해서 그 질환들이 처음에 퍼지기 시작해서 스티그마가 굉장히 크게 만들어졌던 거고, 그리고 한국에서는 신천지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는 특정 인종 그룹들 아니면 뭐 먼저 감염돼서 이동이 자유로웠던 그룹들이나 아니면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와는 난민 그룹에서 있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폭력이 가해진다거나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차별과 스티그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차별과 스티그마를 우리가 연대하자, 이게 모랄리티로 승부하려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가진 도덕성으로 이거는 우리가 도덕적이고 이건 당연히 윤리적으로 맞으니까 우리가 연대하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렇게 여파가 작은 거고, 저는 오히려 그런 식의 극심한 거기 그 차별이나 스티그마나 연대를 방해하는 요인들부터 줄여 나가는 게 급선무인 것 같고, 다른 하나는 국가 간은 사람들끼리 연대하기는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국가 간 국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뭐 한국 같은 경우는 K-방역의 세계화 뭐 이래서 정치적 동력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동력들이 뭐 미국이나 유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좀 더 제3세계 어려운 나라들 또 자원들이 모일 수 있으면 그런 정치적 동력들이 없던 게 연대로 생기는 게 아니고, 그런 기존에 이제 굉장히 내셔널리스틱한 정치적 동력들이 있다가 그거를 이제 실제 도움이 되는 형태로 만들어 나가면서 어떤 연대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론들은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왜 코로나 시대의 연대, 그리고 왜 이게 연대가 기존에는 어떤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 생존에 연대하지 않으면 이런 팬데믹에서 살 수 없는 환경이라는 거, 그리고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고 굉장히 연대라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라는 것들에 대한 담론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논리나 합리성으로 설명을 하고, 그게 이게 보건의료 이렇게 전문가분들이 역학적으로도 그런 연대가 있지 않으면 이제 이런 식의 감염성 질환들, 팬데믹들에 대한 유병들이나 이게 통제들이 안 된다는 것들에 대한 근거들이, 의학적 근거들도 계속 만들어져야죠. 그래서 이게 정책화되고 이런 근거들을 통해서 이제 연대에 대한 정책들이 정책화되고, 다른 한쪽으로는 공감대들이 좀 많이 만들어지는 방법들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